저는 35년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다가 작년에 은퇴한 올해 58살 이정우라고 합니다. 평생 아이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그리울 줄 알았는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생각보다 홀가분했어요. 하지만 그 홀가분함도 잠시였습니다. 아내 미영이가 세상을 떠난 후부터는 모든 게 달라졌거든요. 6개월 전 일이었죠.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미영이는 아침 일찍 시장에 나갔고 저는 집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전화벨이 울렸을 때 저는 미영이가 뭔가 깜빡다고 전화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전화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병원 직원이었어요. 교통사고라고 했습니다. 트럭이 미영이를 들이받았다고 하더군요.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미영이는 차가운 침대에 누워 있었고 의사는 즉사였다고 말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아내가 그렇게 갑자기 떠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안의 적막함이 뼈 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미영이의 향수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침실, 그녀가 즐겨보던 드라마가 녹화된 TV, 부엌에 놓인 그녀의 앞치마까지. 모든 게 그대로 있는데 정작 주인은 없었어요. 처음 몇 주는 그냥 멍하니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미영이를 찾다가 혼자라는 걸 깨닫곤 했죠. 친구들이 나오라고 했지만 나갈 기력도 없었어요. 그냥 하루 종일 집에서 TV만 보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일상을 되찾으려 노력했어요. 혼자서 밥도 해먹고 청소도 하고 미영이가 하던 일들을 하나씩 배워갔습니다. 하지만 밤만 되면 공허함이 몰려왔어요. 35년간 함께 잠들던 침대에서 혼자 누워있으면 천장만 바라보게 되더군요. 어제도 그런 날이었습니다. 저녁을 대충 때우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미영이 책상 정리가 하고 싶어졌어요. 미영이는 늘 정리정돈을 좋아했거든요. 서재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책상이 그녀의 공간이었습니다. 책상 위는 이미 정리했었는데 서랍은 아직 건드리지 못했어요. 첫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는 화장품이나 액세서리들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는 편지들과 사진들이 있었죠. 대부분 제가 아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맨 아래 서랍을 열었을 때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낡은 편지 한 통이었어요. 봉투도 없이 그냥 종이만 접어놓은 상태였습니다. 펼쳐보니 제 이름이 적혀 있더군요. 이정호 선생님께. 글씨체가 어딘가 익숙했지만 누구 것인지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더욱 이상했어요. 선생님이 잊고 계신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그 일의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잊고 있는 일이라니. 교사 시절에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쳤으니 혹시 그중 하나가 보낸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왜 미영이 책상에 이런 편지가 있는지는 의문이었습니다. 편지를 다시 읽어봤지만 서명도 없고 날짜도 없었어요. 언제 온 편지인지 알 수 없었죠. 미영이가 왜 이걸 숨겨두었을까요? 혹시 저한테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을까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편지 내용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제가 잊고 있는 일이 뭘까요? 교사 생활 35년 동안 별의별 일이 다 있었는데 그 중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었을까요? 아침이 되자 편지를 다시 꺼내 봤습니다.
햇빛 아래서 보니 종이가 꽤 오래된 것 같았어요. 최소 몇 년은 된 것 같더군요. 그럼 미영이가 이걸 몇 년 동안 숨겨두고 있었다는 뜻인가요? 미영이와 저는 부부지만 각자의 사생활은 존중해주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편지를 숨겨둘 이유가 있었을까요? 혹시 제가 모르는 미영이만의 고민이 있었던 걸까요? 편지를 계속 들여다보면서 글씨체를 유심히 봤습니다. 남자 글씨 같았어요.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어디선가 본 글씨인데 누구 것인지 기억이 안 나더군요. 그러다가 문득 교사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학생들 숙제를 검사하거나 학부모님들 편지를 받을 때 수없이 많은 글씨체를 봤거든요. 혹시 그때 봤던 글씨인가 싶어서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확실하지 않았어요. 결국 편지를 서랍에 다시 넣어두고 아침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그 편지 생각만 났어요. 제가 잊고 있는 일이 도대체 뭘까요? 그리고 그 일의 진실을 밝힌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점심을 먹고 나서 다시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종이의 질이나 펜의 종류, 글씨의 필압까지 모든 걸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글씨체에서 뭔가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 문제를 일으켰던 학생 중에 이런 글씨를 쓰는 아이가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았습니다. 워낙 오래된 일이고 또 그런 학생들이 한둘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미영이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결혼 앨범부터 최근 사진까지 모든 걸 다시 봤어요. 행복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미영이의 환한 미소, 함께 여행 갔을 때의 즐거운 표정, 제 생일마다 정성스럽게 준비해준 케이크들. 그런데 사진을 보면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최근 몇 년간의 사진에서 미영이 표정이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었거든요. 물론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변한 걸 수도 있지만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혹시 미영이가 그 편지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던 걸까요? 누군가 저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했다면 미영이가 어떻게 느꼈을까요? 아내로서 걱정되고 속상했을 거예요. 밤늦게까지 생각하다가 결국 잠들었습니다. 꿈에서 미영이가 나왔어요. 미영이가 뭔가 말하려고 하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입모양으로만 계속 뭔가 말하고 있었죠. 깨고 나서도 그 꿈이 생생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다시 편지를 봤습니다. 이번에는 편지를 받은 경위를 추리해 봤어요. 누군가 직접 우편함에 넣었을 수도 있고 미영이가 어디선가 받아온 걸 수도 있죠. 아니면 예전부터 갖고 있던 걸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편지는 분명히 어떤 사연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미영이는 그 사연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죠. 갑자기 미영이가 그리워졌어요. 살아있다면 이 편지에 대해 물어볼 수 있을 텐데. 미영이 49제를 치르던 날이었습니다. 절에서 간단한 법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낯선 여자분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4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분이었습니다. 저기 혹시 이정호 선생님이신가요? 그분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네,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제가 반문하자 그분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박서진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박서진 씨는 미영이와 아는 사이라고 했어요. 몇 년 전에 동네 문화센터에서 만났다고 하더군요. 미영이가 서예를 배울 때 같이 수업을 들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미영이가 서진 씨 이야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조문을 왔어야 했는데 일정이 안 맞아서 오늘에야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영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정말 좋은 분이었다고, 늘 밝고 따뜻했다고 하더군요. 맞는 말이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차라도 한잔 하면서 이야기하자고 해서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서진 씨는 미영이와의 추억을 이야기했어요. 함께 전시회도 보러 가고 가끔 차도 마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미영이 입에서는 서진 씨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 서진 씨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미영이 씨 사고가 정말 단순한 교통사고였을까요?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물었더니 서진 씨는 미영이가 사고 전에 뭔가 고민이 많았다고 하더군요. 무슨 고민이었냐고 물어봤는데 서진 씨는 정확히는 모르겠다고 했어요. 다만 누군가 때문에 속상해하는 것 같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선생님한테는 말하기 어려운 일인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순간 며칠 전에 발견한 편지가 떠올랐어요. 혹시 미영이가 서진 씨한테 그 편지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지만 선뜻 물어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아직 서진 씨를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거든요. 서진 씨는 계속해서 의미심장한 말들을 했어요. 미영이 씨가 마지막에 만났을 때 선생님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하더군요. 혹시 선생님이 어려운 일에 휘말릴까봐 걱정했다는 거였어요. 도대체 무슨 일을 말하는 건지 답답했습니다. 1시간 정도 이야기하고 헤어졌는데 서진 씨가 명함을 줬어요. 혹시 미영이 씨와 관련해서 더 이야기할 일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하더군요. 명함에는 프리랜서 작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미영이 물건들을 다시 뒤져봤어요. 혹시 서진 씨와 관련된 게 있나 찾아봤습니다. 핸드폰 연락처에도 박서진이라는 이름은 없었어요. 서예 수업 자료나 문화센터 관련 서류도 찾아봤지만 서진 씨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상했어요. 몇 년간 친하게 지냈다면서 연락처 하나 없다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혹시 서진 씨가 거짓말을 한 건 아닐까요? 아니면 미영이가 의도적으로 저한테 서진 씨 이야기를 안 한 건일까요? 그날 밤 서진 씨 명함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프리랜서 작가라고 했는데 어떤 글을 쓰는 사람일까요? 혹시 미영이 사고와 관련해서 뭔가 조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기자 같은 느낌도 있었거든요. 며칠 후 서진 씨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시간 되실 때 다시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미영이 씨에 대해 더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고민하다가 만나기로 했습니다. 궁금한 게 너무 많았거든요. 이번에는 서진 씨가 제안한 곳으로 갔어요. 조용한 찻집이었는데 분위기가 좀 은밀한 느낌이었습니다. 서진 씨는 이번에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미영이가 몇 달 전부터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힘들어했다고 하더군요. 전화 내용은 모르지만 통화 후에 항상 우울해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영이가 예전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선생님이 교사 시절에 어떤 사건에 휘말린 적이 있다고 했다는 거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았지만 그때 일 때문에 지금도 고생하고 있다고 했다더군요. 순간 등에 식은땀이 났어요. 혹시 그 편지와 관련된 이야기일까요? 미영이가 편지를 받고 누군가와 통화를 했던 건 아닐까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고민하다가 사고를 당한 건 아닐까요? 서진 씨가 제 표정을 유심히 봤어요. 혹시 선생님도 뭔가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그렇게 물어봤지만 저는 선뜻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아직 확실한 게 없었거든요. 그때 서진 씨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사실 미영희 씨 사고 현장을 다시 가봤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는 거였어요. 사고 당시 상황과 현장 상태가 뭔가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냐고 물어봤더니 서진 씨는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하겠다고 했어요. 다만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미영이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는 말인가요? 그럼 누가 왜 미영이를 해친 거죠? 그리고 저한테도 위험이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헤어지면서 서진 씨가 말했어요. 선생님 조심하세요. 그리고 혹시 이상한 일이 생기면 꼭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투가 진심 같았지만 동시에 뭔가 계산된 느낌도 있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혹시 누가 따라오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서진 씨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미영이 사고가 정말 사고가 아니었을까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미영이를 해친 거라면 저도 같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서진 씨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일까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결국 편지를 다시 꺼냈어요. 이제 이 편지가 모든 일의 시작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잊고 있는 일이 뭔지 빨리 알아내야겠어요. 그래야 미영이 죽음의 진실도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서진 씨와 만난 후 계속 예전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교사 생활 35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특히 문제 학생들과 관련된 사건들이 자꾸 생각났어요. 그 중에서도 20년 전쯤 일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당시 제가 담임을 맡은 반에 정말 힘든 아이가 있었어요. 김태현이라는 학생이었습니다. 가정 환경이 복잡하고 성격도 거칠어서 늘 문제를 일으켰죠. 태연이 아버지는 중견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였어요. 돈은 많았지만 가정에는 신경을 안 썼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태연이는 사실상 방치된 상태였죠. 그래서 학교에서 사고를 치며 관심을 끌려고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어요. 수업 시간에 떠들거나 숙제를 안 해오거나 친구들과 다투는 정도였죠.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다른 학생들 돈을 빼앗거나 폭력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해 가을에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태연이가 같은 반 박준호라는 학생을 심하게 때린 거예요. 준호는 조용하고 성실한 아이였는데 태연이보다 성적이 좋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했죠. 그날은 정말 심했어요. 태연이가 준호를 화장실로 끌고 가서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찼습니다. 다른 학생이 신고해서 알게 됐는데 준호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당연히 큰 문제가 됐죠. 준호 부모님이 학교에 오셔서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셨어요. 태연이를 폭행죄로 고발하겠다는 거였죠. 그때 태연이 아버지가 나섰어요. 김 회장이라고 불리던 분이었는데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준호 가족한테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했죠. 병원비는 물론이고 위로금까지 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준호 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라고 태연이가 제대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면서 경찰 신고를 고집했습니다. 그러자 김 회장이 저한테 와서 부탁했어요.
이 일이 커지면 태연이 미래가 망가진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도 상당한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어요. 정말 고민스러웠습니다. 교사로서는 태연이를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직 어린 학생의 미래를 생각하면 안타까웠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김 회장이 제시한 돈도 솔깃했어요. 당시 저희 집 형편이 좋지 않았거든요. 미영이가 아이를 유산한 후 병원비가 많이 들었고 집 대출금도 있었어요. 김 회장이 제시한 돈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준호 부모님을 설득했어요. 태연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이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태연이가 전학을 가면 더 이상 문제 없을 거라고 약속했죠. 며칠간의 설득 끝에 준호 부모님이 합의해 주셨어요. 경찰 신고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태연이는 즉시 전학을 가고 합의금을 받는 조건이었죠. 김 회장은 약속대로 저한테도 돈을 줬어요. 봉투에 현금으로 줬는데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병원비를 갚고 대출금도 일부 정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교사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죄책감이 계속 남았어요. 특히 준호를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태연이는 약속대로 전학을 갔어요. 서울의 다른 학교로 옮겨갔죠. 그 후로는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김 회장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고 모든 게 조용히 마무리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몇 달 후에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김 회장 회사가 부정 입찰에 연루됐다는 거였어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았죠. 그리고 결국 김 회장이 구속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회사도 망했어요. 부채가 너무 많아서 부도가 났다고 했습니다. 김 회장 가족은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죠. 태연이는 어떻게 됐을까 궁금했지만 알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더욱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혹시 제가 김 회장한테서 받은 돈이 부정한 돈이었던 건 아닐까요? 회사 돈을 빼돌린 건 아닐까 싶었어요. 그렇다면 저도 공범인 셈이잖아요. 미영이한테는 그 일을 제대로 말하지 못했어요. 그냥 김 회장이 감사의 표시로 조금 줬다고만 했습니다. 정확한 액수나 경위는 숨겼죠. 미영이가 알면 화낼 것 같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은 점점 기억 속으로 묻혔어요. 바쁜 교사 생활에 추려 다른 일들이 더 많았고 굳이 예전 일을 떠올릴 이유도 없었죠. 하지만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어요. 가끔 준호나 태연이 생각이 날 때가 있었습니다. 준호는 고등학교를 잘 졸업하고 대학도 좋은 곳에 갔다고 들었어요. 다행히 그 일이 큰 상처가 되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태연이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구속되고 가정이 무너진 상황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혹시 그때 이를 원망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러다가 며칠 전 편지를 발견한 후 그 일이 다시 떠올랐어요. 혹시 태연이가 보낸 편지인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글씨체가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했고요. 만약 태연이라면 충분히 원망할 만하죠. 자기 아버지가 저한테 돈을 주고 문제를 덮으려고 했는데 결국 그 일이 더 큰 문제로 이어졌으니까요. 제가 그때 거절했다면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았어요. 태연이 말고도 다른 학생일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35년간 가르친 학생이 수천 명인데 그 중에 저한테 불만이 있는 학생이 태연이만 있었던 건 아니니까요. 그래도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태연이었어요.
워낙 인상 깊은 사건이었고 그 후로도 계속 마음에 걸렸던 일이었거든요. 혹시 태연이가 지금까지 그 일을 기억하고 있다가 편지를 보낸 건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태연이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갑자기 편지를 보낸 걸까요? 20년이나 지난 일인데 지금 와서 그 일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혹시 태연이가 아버지 사업 실패와 저를 연결지어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제가 돈을 받지 않았다면 사태가 다르게 흘러갔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말이 안 되죠. 김 회장 회사가 망한 건 부정 입찰 때문이었지 준호 사건과는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설사 제가 돈을 안 받았다고 해도 김 회장 운명이 바뀌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태연이 입장에서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아직 어렸을 때니까 정확한 사정을 몰랐을 수도 있고 아버지가 저한테 돈을 준 것과 회사 망한 것을 연결해서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원망이 커졌을 수도 있죠. 특히 성인이 된 후에 그때 일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저한테 책임을 돌릴 수도 있고요. 어쩌면 아버지 죽음도 저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김 회장이 구속된 후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신문에 나온 건 처음뿐이었고 그 후 소식은 들리지 않았거든요. 혹시 감옥에서 죽었을 수도 있고 출소한 후에 다른 이유로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어요. 만약 김 회장이 죽었다면 태연이는 정말 혼자가 된 거죠.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의지할 가족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과거 일을 곱씹으며 원망이 커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편지를 쓴 사람이 태연이라는 증거는 없거든요. 단지 제 추측일 뿐이죠. 혹시 다른 학생이거나 아예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일단 태연이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어디서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다면 편지 작성자인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예전 동료 선생님한테 전화했어요. 아직 현직에 있는 분이라서 혹시 태연이 소식을 알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분도 태연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했어요. 대신 당시 학적부가 남아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학교에 가면 옛날 자료를 볼 수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개인정보라서 함부로 보여줄 수는 없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한번 학교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다른 방법으로 태연이 정보를 알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오랜만에 학교에 가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았고요. 학교를 다녀온 후 며칠이 지났을 때 서진 씨한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전화였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급해 보였어요. 선생님,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급하게 만나야 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전화로는 말하기 어렵다고 하더군요. 가능하면 지금 당장 만나자고 했어요. 저녁 시간이라 망설여졌지만 서진 씨 목소리가 너무 다급해서 나가기로 했습니다. 서진 씨가 정한 장소는 시내 호텔 로비였어요. 좀 이상했지만 급한 일이라니 일단 갔습니다. 호텔 로비에 도착했을 때 서진 씨는 이미 와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화장을 진하게 하고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뭔가 다른 사람 같아 보였어요.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갑자기 부른 이유가 있어요. 서진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많이 긴장한 것 같았죠. 로비 한쪽 소파에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서진 씨는 미영이 사고에 대해 더 조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단순한 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서진 씨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여기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혹시 누가 듣고 있을지 모른다는 거였죠. 그러면서 서진 씨가 제안했어요. 위층 방에서 자세히 이야기하자고 하더군요. 이미 방을 잡아놨다고 했습니다. 순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호기심이 더 컸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서진 씨가 계속 제 팔을 붙잡고 있었어요. 향수 냄새가 진하게 났습니다. 평소 서진 씨와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죠. 방에 들어가자 서진 씨가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미니바에서 술을 꺼내더니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긴장을 풀어야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면서요. 술을 마시면서 서진 씨가 미영이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하지만 점점 이야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미영이가 선생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지만 마지막에는 얼마나 걱정했는지 계속 강조하더군요. 그러다가 갑자기 서진 씨가 울기 시작했어요. 미영이 씨가 정말 좋은 분이었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어깨에 기대어 울었어요. 저도 미영이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서진 씨 눈물을 보니 더욱 슬퍼졌어요. 그래서 서진 씨 등을 토닥여주며 위로했습니다. 서진 씨도 미영이를 그리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서진 씨가 점점 이상하게 행동했어요.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계속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도 외로우시죠?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하고 말하더군요. 순간 이 상황이 위험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서진 씨가 단순히 미영이 친구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요? 일어나려고 했는데 서진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가지 마세요. 조금만 더 있어요. 하면서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눈빛이 뭔가 이상했어요. 서진 씨가 갑자기 제 얼굴에 키스를 했어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서진 씨를 밀어냈어요. 하지만 서진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저도 외로워요. 우리 서로 위로해줘요. 서진 씨가 제 셔츠 단추를 풀려고 했어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어요. 미영이 죽은 후 정말 외로웠거든요. 그리고 서진 씨가 아름다운 여자였던 것도 사실이에요. 순간 유혹에 넘어갈 뻔했습니다. 다행히 이성을 잃지는 않았어요. 미영이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직 49제도 안 지났는데 다른 여자와 이럴 수는 없었어요. 서진 씨, 죄송하지만 이러시면 안 돼요. 저는 아직 미영이 남편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서 방을 나오려고 했습니다. 서진 씨가 붙잡으려고 했지만 뿌리치고 나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서진 씨가 정말 미영이 친구일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접근한 건 아닐까요? 호텔방까지 미리 잡아놓고 있었다는 게 계획적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서진 씨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건 아닐까요? 불륜 현장을 만들어서 뭔가 협박하려고 했던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 단순히 외로워서 그런 건일까요? 며칠 후 서진 씨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그날 일에 대해 사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너무 감정적이었다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미영이 사고에 대한 조사는 계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위험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정말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서진 씨를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날 일은 분명히 이상했지만 미영이 사고에 대한 정보는 필요했거든요. 그 후로 며칠간 서진 씨 생각이 계속 났어요. 그날 호텔에서의 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서진 씨의 부드러운 피부, 진한 향수 냄새, 간절한 눈빛들이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미영이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서진 씨한테 끌리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6개월간 혼자 지내면서 정말 외로웠거든요. 서진 씨의 따뜻함이 그리웠어요. 하지만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미영이 기일도 안 지났는데 다른 여자를 생각한다는 게 말이 안 됐어요. 그리고 서진 씨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도 확실하지 않았고요. 며칠 후 서진 씨가 다시 연락했어요.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커피나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미영이 사고 조사 결과를 알려주고 싶다고 하더군요. 고민하다가 만나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서진 씨도 이해한다고 했어요. 그날 일에 대해 정말 미안하다고 다시 사과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을 때 서진 씨는 평소처럼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화장도 진하지 않았고 옷차림도 수수했습니다. 그날 호텔에서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서진 씨가 미영이 사고 현장 사진을 보여줬어요. 직접 가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당시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들을 설명해 줬어요. 정말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트럭이 미영이를 친 방향이나 속도, 브레이크 자국 등이 단순한 교통사고와는 다르다는 거였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미영이를 노린 것 같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미영이가 정말 살해당한 거라면 누가 왜 그런 짓을 한 걸까요? 그리고 저한테도 위험이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서진 씨는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고 선생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선생님 과거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혹시 예전에 누군가와 갈등이 있었던 일이 없냐고 물어봤어요. 학생이나 학부모, 동료 선생님 중에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이 있냐고 했습니다. 그때 태연이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됐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일단 더 생각해 보겠다고 했어요. 헤어지면서 서진 씨가 제 손을 살짝 잡았어요. 선생님 조심하세요. 정말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 따뜻한 손길이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서진 씨와 만난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아침에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봉투 하나가 우편함 틈새에 끼워져 있었어요. 봉투에는 제 이름만 적혀 있고 발신인 주소는 없었어요. 우표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직접 가져다 놓은 것 같았죠. 집에 들어와서 봉투를 열어봤어요. 편지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전 미영이 책상에서 발견한 편지와 같은 글씨체였거든요. 같은 사람이 쓴 게 분명했어요. 이번 편지 내용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이정호 선생님, 당신은 과거의 잘못을 잊었나요? 20년 전 그 일을 기억하세요. 김태현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세요. 라고 적혀 있었어요. 역시 태연이었습니다. 제 추측이 맞았어요. 편지를 보낸 사람은 김태현이거나 태연이와 관련된 사람이었습니다. 20년 전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거였어요. 편지는 계속됐어요. 당신이 돈을 받고 진실을 숨긴 일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입니다.
특히 당신 아내가 그 진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도요. 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미영이가 그 일을 알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제가 김 회장한테서 돈을 받은 걸 미영이가 알고 있었다는 건가요? 당시에 저는 미영이한테 정확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김 회장이 감사 표시로 조금 줬다고만 했거든요. 구체적인 액수나 경위는 숨겼죠. 하지만 미영이가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알았을까요? 혹시 누군가 미영이한테 말한 건 아닐까요? 아니면 미영이가 우연히 알게 된 건 아닐까요? 편지 마지막 부분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당신 아내의 죽음은 그 진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다음은 당신 차례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정말 무서웠어요. 미영이 죽음이 정말 그 일과 관련이 있다는 말인가요? 누군가 미영이를 의도적으로 해친 거라는 뜻인가요? 그리고 저도 위험하다는 건가요? 편지를 여러 번 읽어봤지만 서명은 없었어요. 하지만 글씨체와 내용으로 봐서 태연이가 썼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아니면 태연이 가족 중 누군가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태연이라면 지금 몇 살일까요? 20년 전에 중학생이었으니까 지금은 30 초반 정도겠네요. 충분히 성인이 된 나이죠. 그리고 과거 일을 복수할 능력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왜 지금 이런 편지를 보낸 걸까요? 20년이나 지난 일인데 갑자기 문제 삼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최근에 뭔가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아니면 그동안 계속 준비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복수할 기회를 노리면서 오랫동안 계획을 세워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야 실행에 옮기기 시작한 건 아닐까요? 미영이가 그 진실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미영이가 알고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왜 저한테 말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미영이가 누군가한테서 협박을 받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래서 저한테 말하지 못하고 혼자 고민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서진 씨 말처럼 미영이가 마지막에 많이 힘들어했다면 그 때문일 수도 있어요. 갑자기 서진 씨가 떠올랐어요. 서진 씨도 미영이 사고가 단순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혹시 서진 씨가 이 편지에 대해 뭔가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편지 쓴 사람과 관련이 있을까요? 하지만 서진 씨한테 이 편지 얘기를 해도 될지 확신이 안 섰어요. 아직 서진 씨를 완전히 믿을 수 없었거든요. 며칠 전 호텔에서의 일도 있었고 뭔가 수상한 부분이 많았어요. 편지를 다시 자세히 봤어요. 종이질이나 펜, 글씨체까지 모든 걸 분석해 봤습니다. 첫 번째 편지와 완전히 동일했어요. 같은 사람이 쓴 게 확실했죠. 그런데 이번 편지는 우편함에 직접 넣어진 거였어요. 그 말은 편지 쓴 사람이 우리 집 근처에 왔다는 뜻이죠. 혹시 저를 감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지만 특별한 건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누군가 숨어서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 태연이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봤지만 특별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어요. 김태현이라는 이름이 너무 흔해서 구분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래도 김 회장 관련 기사는 몇 개 찾을 수 있었어요. 20년 전 부정 입찰 사건에 대한 신문 기사였습니다. 김 회장이 구속됐다는 내용과 회사가 부도났다는 소식이 있었죠. 하지만 김 회장 개인 소식은 그 이후로 나오지 않았어요. 감옥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언제 출소했는지,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태연이 소식은 더더욱 알 수 없었어요. 미성년자였으니까 언론에 나올 리도 없었고 개인정보라서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어디선가 살고 있을 거예요. 저녁 때 옛날 사진첩을 꺼내봤어요. 혹시 태연이 사진이 있나 찾아봤습니다. 교사 시절 찍은 사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태연이가 나온 사진을 찾을 수 있었어요. 20년 전 태연이 모습을 보니 기억이 새록새록 났어요. 키가 크고 마른 편이었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반항적인 표정을 짓고 있는 사진이 대부분이었어요. 지금 태연이는 어떤 모습일까요? 30 초반이니까 완전히 어른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그 날카로운 눈빛은 여전할 것 같았습니다. 혹시 최근에 태연이를 본 사람이 있을까요? 예전 동창생들이나 같은 동네 사람들 중에 태연이 소식을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함부로 물어보기는 어려웠어요. 괜히 소문이 날 수도 있고 태연이한테 제가 찾고 있다는 걸 알려줄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할 때인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편지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특히 미영이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부분이 가장 무서웠어요. 정말 미영이가 살해당한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저도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누군가 계획적으로 복수하고 있는 거라면 다음 타겟이 저일 가능성이 높죠. 아니, 이미 저를 노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새벽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마당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내다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히 뭔가 있었던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에 마당을 확인해 봤어요. 담장 근처에 발자국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누군가 다녀간 것 같았어요. 정말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밤에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집에 침입하려고 했던 건 아닐까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지 고민됐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믿어줄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괜히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도 않았어요. 대신 집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문단속을 더 철저히 하고 밤에는 불을 켜두기로 했어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호신용품도 준비해뒀습니다. 며칠 후 세 번째 편지가 왔어요.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인 협박이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진실을 고백하지 않으면 모든 걸 폭로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어떻게 고백하라는 건지 방법도 적혀 있었어요. 신문사에 투고하거나 인터넷에 글을 올리라는 거였습니다. 20년 전 부정한 돈을 받고 학교 폭력을 은폐했다고 실명으로 고백하라는 거였죠.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그런 고백을 하면 제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거예요. 은퇴한 교사가 과거에 그런 일을 했다고 알려지면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거였거든요. 하지만 고백하지 않으면 더 큰 일이 생길 것 같았어요. 편지 쓴 사람이 정말 미영이를 해쳤다면 저도 위험할 수 있죠. 그리고 어차피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예요. 고민 끝에 서진 씨한테 연락하기로 했어요. 혼자서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서진 씨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상의해보고 싶었어요. 서진 씨한테 전화했더니 바로 만나자고 했어요. 제 목소리가 많이 다급했나 봐요. 이번에는 제가 장소를 정했습니다. 공개된 식당으로 했어요. 만나서 편지 이야기를 했어요. 서진 씨가 편지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어요. 서진 씨는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협박 편지는 명백한 범죄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망설여졌어요. 경찰에 신고하면 과거 일까지 다 밝혀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제가 돈을 받은 일도 세상에 알려질 거예요. 협박범을 잡는다고 해도 이미 제 명예는 실추될 거였습니다. 그럼 협박범 목적이 달성되는 셈이죠. 서진 씨가 다른 방법을 제안했어요. 직접 만나서 대화해보자는 거였습니다. 편지 쓴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알아보자고 했어요. 혹시 돈으로 해결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것도 위험해 보였어요. 상대방이 정말 미영이를 해쳤다면 저를 만나서 해칠 수도 있잖아요. 게다가 어떻게 만날 약속을 잡을 수 있을까요? 서진 씨가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신문에 광고를 내거나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려서 만나자고 제안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상대방도 원하는 바일 거라고 했어요. 정말 고민스러웠어요. 어떤 선택을 해도 위험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어요. 일주일이라는 시한이 있었거든요. 결국 서진 씨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 보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최소한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서진 씨가 모든 걸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만남을 주선하는 것부터 안전 대책까지 다 준비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정말 고마웠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어요. 혹시 서진 씨가 이 모든 일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너무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게 이상했거든요. 아니면 정말 순수한 호의일까요? 어쨌든 선택할 여지가 없었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고 서진 씨 말고는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었거든요. 일단 서진 씨를 믿고 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진 씨와 함께 계획을 세우면서 자주 만나게 됐어요. 처음에는 카페나 식당에서 만났는데 점점 서진 씨 집에서 만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더 은밀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해서요. 서진 씨 집은 깔끔한 원룸이었어요. 혼자 살기에 적당한 크기였죠. 인테리어도 세련되게 해놨고 여자 혼자 사는 집치고는 너무 깨끗했습니다. 편지 보낸 사람과 만날 방법을 의논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서진 씨가 차를 끓여주고 간단한 음식도 만들어줬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의 정성을 받아보는 거였어요. 미영이 죽은 후 처음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서진 씨와 함께 있으면 외로움이 조금 덜했어요. 그리고 서진 씨가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어요. 아직 미영이 일주기도 안 지났는데 다른 여자와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미영이한테 미안한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서진 씨는 제 마음을 아는 듯 했어요.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미영이 씨도 선생님이 혼자 고생하는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위로해 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진 씨 집에서 만날 약속 방법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신문 광고와 인터넷 게시글을 동시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편지 쓴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여러 곳에 올리기로 했죠. 계획을 다 세우고 나니 늦은 시간이 됐어요. 서진 씨가 저녁을 해준다고 해서 같이 먹었습니다. 간단한 요리였지만 정말 맛있었어요. 미영이 요리와는 다른 맛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와인도 한 병 열어줬어요. 긴장을 풀어야 한다면서요. 확실히 와인을 마시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며칠간 계속 불안했는데 오랜만에 웃을 수 있었어요. 서진 씨도 평소보다 많이 마셨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고 눈빛이 촉촉해졌습니다. 호텔에서 봤던 그 매혹적인 모습과 비슷했어요. 이야기하다 보니 서진 씨의 과거 얘기도 나왔어요. 5년 전에 남편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교통사고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미영이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더 가슴 아팠다고 했어요. 남편과 사별한 아픔을 알기 때문에 제 마음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외로움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지, 누군가의 따뜻함이 얼마나 그리운지 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서진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 우리 서로 의지해요. 혼자서는 너무 힘들어요. 그 손길이 정말 따뜻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리웠던 온기였어요. 순간 이성을 잃을 뻔했어요. 서진 씨가 너무 아름다워 보였거든요. 와인 때문인지 볼이 붉어진 모습이 매혹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눈빛이 저를 흔들었어요. 서진 씨가 제 어깨에 기댔어요. 정말 외로웠어요. 혼자 지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속삭이면서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향수 냄새가 진하게 났어요. 저도 모르게 서진 씨를 끌어안았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여자의 부드러움이었습니다. 서진 씨도 저를 꽉 안아줬어요.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내 미영이가 떠올랐어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던 미영이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아직 일주기도 안 지났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진 씨한테서 천천히 떨어졌어요. 서진 씨, 죄송해요. 아직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니까 서진 씨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이해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며칠 후 또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계속 서진 씨와 만나다 보니 자꾸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서진 씨도 저를 유혹하는 듯한 행동을 했고 저도 점점 흔들렸어요. 특히 서진 씨가 미영이 얘기를 할 때가 이상했어요. 미영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계속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제가 혼자 있는 걸 안타까워했거든요. 미영이 씨 같은 분은 선생님이 다른 사람과 행복해지는 걸 원할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제 죄책감을 덜어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더 혼란스러웠어요. 어떨 때는 서진 씨가 정말 미영이 친구가 맞나 의심이 들기도 했어요. 미영이에 대해 말하는 내용들이 너무 일반적이었거든요. 구체적인 에피소드나 개인적인 이야기는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서진 씨가 미영이 물건들에 대해 물어볼 때도 이상했어요. 미영이가 어떤 책을 좋아했는지, 어떤 액세서리를 자주 했는지 자세히 물어봤거든요. 혹시 서진 씨가 다른 목적으로 접근한 건 아닐까요? 미영이 친구인 척하면서 실제 어느 날 밤 집에서 미영이 사진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미영이한테 정말 미안했습니다. 다른 여자를 생각하고 있다는 게 배신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서진 씨가 그리웠어요. 서진 씨의 부드러운 목소리, 따뜻한 손길, 걱정해주는 눈빛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이런 제 자신이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며칠 후 서진 씨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미영이가 사고 전에 누군가와 자주 통화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통화 후에 항상 우울해했다고 하더군요. 혹시 그 통화가 협박 전화였을까요? 편지 보낸 사람이 미영이한테도 연락했던 건 아닐까요? 그래서 미영이가 그 일로 고민하다가 사고를 당한 건 아닐까요? 서진 씨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그리고 미영이가 선생님을 지키려고 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희생되더라도 선생님은 보호하려고 했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더욱 죄책감이 들었어요. 미영이가 쟤 때문에 죽었다는 말인가요? 제가 20년 전에 잘못한 일 때문에 미영이가 희생된 건가요? 서진 씨가 저를 위로해 줬어요. 선생님 잘못이 아니라고 협박한 사람이 나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꼭 안아줬어요. 정말 따뜻한 포옹이었어요. 그날 밤부터 서진 씨와의 관계가 더 깊어졌습니다. 육체적인 관계는 아니었지만 정신적으로 많이 가까워졌어요.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해주는 사이가 됐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계속 불안했어요. 서진 씨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일까요? 미영이와 정말 친구였을까요? 아니면 모든 게 계획된 일일까요? 신문 광고와 인터넷 게시글을 올린 지 사흘 후 드디어 연락이 왔어요.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는데 짧고 간단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한강공원 잠수교 아래에서 만나자는 내용이었어요. 서진 씨한테 바로 연락했어요. 드디어 만날 약속이 잡혔다고 했더니 서진 씨가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혼자 가면 위험할 수도 있다면서 자기도 같이 가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상대방이 서진 씨까지 보면 도망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혼자 가서 만나보고 서진 씨는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위급한 일이 생기면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내일 만날 사람이 정말 김태현일까요? 20년 만에 보는 얼굴이라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 미영이를 해친 사람일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골라 입었어요. 너무 격식을 차려도 이상하고 너무 편한 차림도 어색할 것 같았습니다. 결국 평소대로 입기로 했어요.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긴장돼서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2시 반쯤 집을 나섰습니다. 약속 장소까지는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어요. 한강공원에 도착해서 잠수교 쪽으로 걸어갔어요. 평일 오후라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산책하는 사람들과 운동하는 사람들이 간간히 보였어요. 잠수교 아래 벤치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시계를 보니 정확히 3시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특별히 수상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5분쯤 지났을 때 한 남자가 제 쪽으로 걸어왔어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는데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까이 와서 얼굴을 보니 정말 태연이었어요. 20년이 지났지만 확실히 알아볼 수 있었어요. 눈빛은 예전보다 더 날카로워졌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분명히 태연이었습니다. 선생님. 태연이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목소리도 많이 변했지만 여전히 차가운 느낌이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태연아. 제가 대답했어요. 태연이는 제 옆에 앉지 않고 앞에 서 있었어요. 마치 저를 내려다보는 듯한 자세였죠. 20년 전에도 이런 반항적인 태도를 보였던 기억이 났어요. 편지는 내가 보낸 거구나. 제가 물어봤더니 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미영이 일도 내가 한 거냐고 물어봤는데 태연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태연이가 다른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감옥에서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감옥에서 자살했다고 하더군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김 회장이 감옥에서 자살했다는 건 처음 듣는 얘기였거든요.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 전혀 몰랐어요. 태연이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아버지가 부정 입찰 사건으로 구속된 후 회사가 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와서 모든 걸 빼앗아갔다고 하더군요.
어머니는 일찍 죽었고 아버지마저 감옥에서 죽고 나니 태연이는 정말 혼자가 된 거였어요. 친척들도 모두 등을 돌렸고 갈 곳이 없어서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죄책감이 들었어요. 김 회장한테서 돈을 받은 일이 정말 후회됐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지만 그 일과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태연이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저를 원망하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돈을 받지 않았다면 아버지가 다른 선택을 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물어봤더니 태연이가 충격적인 사실을 말했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준 돈이 회사 운영자금이었다는 거였습니다. 그 돈으로 부정 입찰을 막을 수 있었는데 저한테 주는 바람에 회사가 더 어려워졌다고 하더군요. 정말 몰랐던 사실이었어요. 김 회장이 저한테 준 돈이 그렇게 중요한 돈이었다니. 당시에 저는 그냥 김 회장이 여유가 있어서 주는 줄 알았거든요. 태연이는 계속 말했어요. 아버지가 저 때문에 더 큰 부정을 저지르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 돈을 메우기 위해 더 많은 비리에 손을 댔다는 거였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제 책임이 크죠. 저 때문에 김 회장이 더 깊은 수렁에 빠진 거라면 태연이가 저를 원망할 만해요. 하지만 당시에는 그런 사정을 전혀 몰랐어요. 태연이에게 사과했어요. 정말 몰랐다고 그런 중요한 돈인 줄 알았다면 받지 않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태연이는 믿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미영이는 왜 죽인 거냐고 물어봤어요. 태연이가 잠시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죽인 건 아니라고 했어요. 무슨 소리냐고 다시 물어봤더니 태연이가 복잡한 사정을 설명했어요. 사실 태연이 혼자 복수하고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뒤에 더 큰 세력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회사를 망하게 한 진짜 배후가 따로 있다는 거였어요. 그들이 아버지를 희생양으로 만들었고 이제 그 진실을 밝히려고 한다는 거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냐고 물어봤지만 태연이는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아주 큰 기업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들 계획에 포함돼 있다고 했어요. 무슨 계획이냐고 물어봤더니 태연이가 무서운 말을 했어요. 저를 이용해서 그 기업의 비리를 밝혀내겠다는 거였습니다. 협력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정말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태연이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음모에 휘말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음모의 일부가 된 거였어요. 미영이 죽음도 그 음모와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미영이가 뭔가 알아서는 안 될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거된 거라고 하더군요. 도대체 미영이가 뭘 알았다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태연이는 저가 받은 돈의 출처에 대해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온 돈인지, 왜 아버지가 그런 돈을 갖고 있었는지 말이에요. 갑자기 며칠 전 서진 씨가 한 말이 떠올랐어요. 미영이가 누군가와 자주 통화했다는 얘기 말이에요. 혹시 그 통화가 이런 내용이었을까요? 태연이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미영이한테 누가 연락한 거냐고. 태연이는 자기가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누군지는 안다고 하더군요. 그때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서진 씨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는데 왜 나타난 거죠? 서진 씨를 보자 태연이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놀라면서도 뭔가 분노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요? 하고 서진 씨한테 말했어요. 순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태연이가 서진 씨를 아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 서진 씨가 이 모든 일과 관련이 있다는 말인가요? 서진 씨가 제 옆으로 와서 말했어요. 태연 씨, 약속과 다르잖아요. 선생님한테 모든 걸 말하기로 했었죠. 그러면서 저를 보며 미안하다고 했어요. 완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서진 씨와 태연이가 서로 아는 사이였다니. 그럼 서진 씨가 저한테 접근한 것도 계획된 일이었다는 말인가요? 서진 씨가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실제로는 기자라고 했습니다. 20년 전 김 회장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태연이와는 우연히 만났다고 했어요. 태연이가 아버지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걸 알고 협력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핵심 증인이라고 했어요. 무슨 증인이냐고 물어봤더니 서진 씨가 설명했어요. 김 회장이 저한테 준 돈이 사실은 다른 기업에서 나온 거라는 겁니다. 김 회장을 매수해서 부정 입찰에 참여시킨 돈이었다는 거예요. 그 기업은 김 회장이 구속된 후에도 계속 사업을 확장했다고 했어요. 김 회장을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자신들은 살아남은 거라고 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받은 돈이 그런 더러운 돈이었다니. 그럼 저도 그 음모에 무의식적으로 가담한 셈이잖아요. 서진 씨가 계속 설명했어요. 미영이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우연이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미영이한테 연락해서 그 돈의 정체를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서진 씨가 태연이를 봤어요. 태연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자기가 미영이한테 연락했다고 했어요. 왜 그런 짓을 했냐고 화를 냈어요. 태연이는 저가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이가 먼저 알게 되면서 일이 복잡해졌다고 하더군요. 미영이가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충격받았을지 상상이 갔어요. 남편이 더러운 돈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런데 왜 미영이가 죽어야 했냐고 물어봤어요. 서진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영이가 그 기업에 직접 연락했다는 거예요. 미영이가 무슨 연락을 했냐고 물어봤더니 그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남편이 무의식적으로 가담한 일이라며 용서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기업 입장에서는 위험한 일이었죠. 미영이가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게 밝혀지면 과거 일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미영이를 제거했다는 말인가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런 이유로 무고한 미영이가 죽었다니. 서진 씨가 제 어깨를 잡으며 말했어요. 선생님, 이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진실을 밝혀야 해요. 미영이 씨 죽음을 헛되이 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서진 씨를 믿어야 할지 확신이 안 섰거든요. 지금까지 저한테 거짓말을 했던 사람인데 이번에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태연이도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이 모든 일이 자신이 시작한 거라는 죄책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이가 죽은 것도 결국 자신 때문이니까요. 결국 세 사람이 함께 진실을 밝히기로 했어요. 하지만 상대가 큰 기업이라면 쉽지 않을 거였습니다. 정말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었죠. 한강공원에서 돌아온 후 며칠간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서진 씨와 태연이의 말이 사실이라면 미영이 죽음 뒤에는 정말 큰 음모가 있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믿기지 않는 부분이 많았어요. 서진 씨가 다음 만남을 제안했어요.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기업이 누구인지 어떤 식으로 김 회장을 이용했는지 자세히 알려주겠다고 하더군요. 이번에는 서진 씨 사무실로 왔어요.
프리랜서 기자라고 했는데 정말 그럴듯한 사무실이었습니다. 벽에는 각종 신문 기사들이 붙어 있었고 책상에는 조사 자료들이 가득했어요. 서진 씨가 파일 하나를 꺼내서 보여줬어요. 20년 전 신문 기사들과 법원 판결문, 그리고 여러 기업들의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조사한 것 같았어요. 핵심은 대한건설이라는 기업이었어요. 당시 중견 건설업체였는데 지금은 대기업으로 성장했다고 했습니다. 김 회장 회사와 경쟁 관계였다고 하더군요. 서진 씨가 설명하기를 대한건설이 김 회장을 매수해서 부정 입찰에 참여시켰다는 거였어요. 김 회장이 일부러 비싸게 입찰해서 대한건설이 낙찰받도록 도왔다는 거였습니다. 그 대가로 김 회장이 받은 돈 중 일부가 저한테 온 거라고 했어요. 김 회장이 준호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그 돈을 사용한 거였습니다. 결국 저도 모르게 그 음모에 연루된 셈이었어요. 하지만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다른 업체들이 부정 입찰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검찰 수사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그러자 대한건설이 김 회장을 버린 거였어요. 모든 책임을 김 회장한테 뒤집어 씌우고 자신들은 빠져나간 거였죠. 김 회장은 홀로 구속되고 회사도 망했습니다. 대한건설은 경쟁업체가 사라져서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었어요.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처음부터 김 회장을 희생양으로 만들 생각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성공한 거였죠. 태연이도 와서 아버지 이야기를 더 자세히 해줬어요. 김 회장이 감옥에서 진실을 말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거짓말쟁이 취급받았다고 하더군요. 결국 김 회장은 절망해서 자살했다고 했어요. 유서에 진실을 적어뒀지만 그것도 묻혔다고 했습니다. 태연이가 성인이 된 후에야 그 유서를 볼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태연이가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대한건설 같은 대기업을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서진 씨를 만난 거였어요. 서진 씨도 대한건설을 조사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다른 사건 때문이었는데 조사하다 보니 김 회장 사건과 연결점을 발견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태연이와 협력하게 된 거였어요. 하지만 제가 핵심 증인이라고 했어요. 제가 받은 돈이 대한건설에서 나온 거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과거 부정 입찰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문제는 그 돈을 어떻게 증명하느냐는 거였어요. 20년이나 지난 일이고 당시 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기록이 별로 없었거든요. 하지만 서진 씨가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당시 김 회장 회계 기록을 확보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에 제가 받은 돈에 대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군요. 정말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지만 서진 씨는 아직 보여줄 수 없다고 했어요. 너무 위험한 자료라서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신 다른 증거를 보여줬어요. 당시 대한건설 임직원들의 통화 기록이었습니다. 물론 불법적으로 입수한 자료였지만 김 회장과의 거래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대한건설 사람들이 김 회장을 어떻게 이용할지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대화들이 녹음되어 있었거든요. 그 중에 저와 관련된 부분도 있었어요. 김 회장이 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하자 대한건설 사람이 그 돈을 주면서 나중에 입찰해서 협조하라고 한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어요. 김 회장의 약점을 파악하고 그걸 이용해서 부정 입찰에 끌어들인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모든 책임을 김 회장한테 뒤집어 씌운 거였고요.
서진 씨가 말했어요. 이제 이 증거들을 공개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김 회장의 억울함도 풀리고 미영이 복수도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걱정됐어요. 이런 증거들을 공개하면 저도 같이 매장될 수 있잖아요. 부정한 돈을 받은 교사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 있었거든요. 서진 씨가 그 부분도 생각했다고 했어요. 저를 피해자로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속아서 돈을 받은 것이지 의도적으로 부정에 가담한 게 아니라고 하면 된다는 거였어요. 태연이도 동의했어요. 선생님도 피해자라고 아버지처럼 이용당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대한건설을 고발하자고 하더군요. 하지만 상대가 지금은 대기업이 된 회사예요. 그런 곳을 상대로 이길 수 있을까요? 오히려 저희가 더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어요. 서진 씨가 자신 있다고 했어요. 이미 다른 언론사들과도 연결해뒀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여러 곳에서 보도하면 대한건설도 막을 수 없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검찰에도 제보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20년 전 사건이지만 공소시효가 아직 안 지났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살인과 관련된 부분은 공소시효가 없다고 하더군요. 미영이 살인 사건도 함께 수사받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진짜 범인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미영이 억울함도 풀어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점점 설득당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미영이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 회장과 태연이한테도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결국 함께 하기로 결정했어요. 서진 씨와 태연이의 계획에 협력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위험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서진 씨가 며칠 후에 모든 걸 공개할 거라고 했어요. 그 전에 제가 할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공식적인 증언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20년 전 김 회장한테서 돈을 받은 경위와 그때 상황들을 자세히 적어달라고 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증언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20년 전 그날의 일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태연이와 준호의 다툼, 김 회장의 제안, 그리고 제가 내린 잘못된 선택까지. 만약 그때 김 회장 돈을 거절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김 회장도 다른 선택을 했을 수도 있고 대한건설의 계획도 실패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미영이도 죽지 않았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어요. 중요한 건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는 거였습니다. 미영이와 김 회장 그리고 태연이를 위해서라도 해야 할 일이었어요. 증언서를 다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20년간 숨겨왔던 죄책감을 드디어 털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증언서를 완성한 다음 날 서진 씨한테서 급한 연락이 왔어요.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대한건설 쪽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군요. 서진 씨 사무실에 가보니 태연이도 와 있었어요. 둘 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서진 씨가 심각한 소식을 알려줬어요. 어젯밤에 서진 씨 집에 누군가 침입했다는 거였어요. 다행히 서진 씨는 집에 없었지만 자료들이 모두 뒤져졌다고 했습니다. 대한건설과 관련된 증거들을 찾고 있었던 것 같다고 하더군요. 태연이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고 했어요. 자신이 살고 있는 원룸도 누군가 뒤져놨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중요한 자료들은 다른 곳에 보관하고 있어서 괜찮다고 했지만요. 정말 무서웠어요. 대한건설이 저희 움직임을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저희 집도 위험할 수 있어요. 혹시 지금도 감시받고 있는 건 아닐까요? 서진 씨가 계획을 앞당겨야 한다고 했어요. 더 늦으면 모든 증거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내일 당장 기사를 내보내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사무실 문이 열리면서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온 거였습니다. 4명 정도 됐는데 모두 건장한 체격이었어요. 순간 도망가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남자들이 출입구를 막고 서 있었거든요. 그중 한 명이 저희한테 다가오면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건설법무팀 차장 김성호입니다. 그 남자가 명함을 내밀면서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전혀 정중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런 일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모두를 위해서 말이에요. 서진 씨가 당당하게 맞섰어요. 협박하러 온 거냐고 이미 모든 증거는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기사도 이미 다른 곳에 보내놨다고 거짓말했어요. 하지만 김성호라는 남자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런 증거들은 모두 가짜라고 진짜 증거는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말했어요. 서진 씨가 사실은 대한건설 사람이라는 거였어요. 처음부터 저희를 감시하고 조종하기 위해 접근한 거라고 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서진 씨를 봤는데 부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서진 씨가 대한건설 사람이었던 건가요? 김성호가 계속 설명했어요. 20년 전 사건을 조사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대비해뒀다는 거였습니다. 서진 씨를 투입해서 상황을 조절한 거였어요. 태연이도 마찬가지였다고 했어요. 태연이가 복수를 계획하고 있다는 걸 알고 서진 씨를 접근시킨 거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정말 완벽한 함정이었어요. 저희는 진실을 밝히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들의 손바닥 안에서 노란한 거였습니다. 서진 씨가 저한테 접근한 것도 모두 계획된 일이었어요. 그럼 미영이와의 관계도 거짓이었다는 말인가요? 서진 씨가 미영이를 죽게 만든 장본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생각할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서진 씨한테 소리쳤어요. 당신이 미영이를 죽인 거냐고. 서진 씨는 고개를 젓더니 그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이 죽음에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건 인정했어요. 김성호가 상황을 정리해줬어요. 미영이가 태연이한테서 연락을 받고 진실을 알게 된 건 맞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건설에 직접 연락한 것도 사실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미영이를 직접 해치지는 않았다고 했어요. 다만 미영이가 위험한 선택을 하도록 유도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날 미영이가 평소보다 일찍 시장에 나간 것도 서진 씨가 전화로 유도한 거라고 했어요. 서진 씨가 미영이한테 급하게 만나자고 연락했다는 거였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면서 특정 장소로 나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장소가 바로 사고가 난 곳이었어요.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미영이를 그 시간에 그 장소로 유인해서 사고가 일어나도록 만든 거였습니다.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죽음으로 이끈 거였어요. 태연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진 씨를 봤어요. 태연이도 완전히 속은 거였습니다. 서진 씨를 믿고 함께 복수 계획을 세웠는데 알고 보니 적이었던 거예요. 서진 씨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선생님 정말 미안해요. 처음에는 단순히 감시하려고 접근한 거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로 좋아하게 됐어요.
무슨 소리냐고 화를 냈어요. 지금까지 모든 게 거짓말이었으면서 무슨 좋아한다는 소리냐고 했습니다. 서진 씨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저는 전혀 동정하지 않았어요. 김성호가 이제 선택하라고 했어요. 조용히 입 다물고 지내면 모든 걸 덮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문제를 일으키면 더 큰 일이 생길 거라고 경고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김성호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저도 미영이처럼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태연이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정말 뻔뻔한 협박이었어요. 미영이를 죽여놓고도 당당하게 위협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이런 놈들 때문에 미영이가 죽었다니 정말 분통이 터졌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었어요. 상대방은 큰 기업이고 저희는 힘없는 개인이었거든요. 게다가 서진 씨마저 적이었으니 이길 방법이 없었어요. 태연이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아버지 원수를 꼭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김성호가 신호를 보냈고 다른 남자들이 태연이한테 다가갔어요. 태연이를 붙잡으려고 하는데 태연이가 저항했어요.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저도 태연이를 도우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그때 서진 씨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그만하세요. 그리고 김성우한테 말했습니다. 계획이 바뀌었다고 더 이상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김성우가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서진 씨가 무슨 소리냐고 물어봤더니 서진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증거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했어요. 정말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었어요. 서진 씨가 갑자기 편을 바꾼 거였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대한건설 편이었는데 갑자기 저희 편이 된 거예요. 서진 씨가 가방에서 USB를 꺼냈어요. 여기에 모든 증거가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대한건설의 부정행위와 미영이 살인 계획까지 모든 게 녹음되어 있다고 했어요. 김성호가 당황해서 그 USB를 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서진 씨는 이미 복사본을 여러 곳에 보내놨다고 했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자동으로 공개되도록 해뒀다고 했어요.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서진 씨가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정말 마음이 바뀐 건가요? 서진 씨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처음에는 회사 일이었지만 선생님을 알아가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특히 미영희 씨 일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김성우가 분노하며 말했어요. 박서진, 당신이 뭘 하는지 알고 있어요. 회사를 배신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서진 씨는 이미 각오를 한 것 같았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고 최소한 미영희 씨 죽음은 헛되게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사무실 밖에서 소음이 들렸어요. 경찰 사이렌 소리였습니다. 서진 씨가 미리 신고를 해뒀던 것 같았어요. 김성호와 다른 남자들이 당황해서 도망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경찰들이 건물을 포위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모두 체포됐어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서진 씨가 제공한 증거들 덕분에 대한건설의 모든 범죄가 드러났습니다. 20년 전 부정 입찰부터 시작해서 김 회장 희생양 만들기, 그리고 미영이 살인까지. 모든 게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였어요. 서진 씨도 처벌받게 됐지만 자백과 증거 제공으로 형량이 줄어들었어요. 재판에서 서진 씨가 마지막으로 저한테 사과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서진 씨를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마지막에 양심을 찾은 건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 덕분에 미영이 억울함을 풀 수 있었거든요. 태연이도 아버지 원수를 갚을 수 있게 됐어요. 김 회장의 명예도 회복됐고 대한건설은 결국 망하게 됐습니다. 정의가 뒤늦게나마 실현된 거였어요. 재판이 모두 끝나고 몇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대한건설 관련자들은 모두 중형을 받았고 회사도 해체됐습니다. 20년 만에 드디어 정의가 실현된 거였어요. 태연이와는 가끔 만나서 이야기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태연이도 이제는 아버지 원수를 갚았다며 마음이 편하다고 했어요. 태연이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하던 건설업과는 다른 분야였지만 정직하게 살겠다고 했습니다. 과거를 덮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였어요. 저도 새로운 선택을 해야 했어요. 재판 과정에서 제가 받은 돈의 진실이 모두 밝혀졌거든요.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고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다행히 저를 비난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오히려 진실을 밝히는데 협력한 걸 평가해주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고 말해주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도 예전 동네에서 계속 살기는 어려웠어요. 너무 많은 기억이 담긴 곳이었거든요. 미영이와의 추억도 있었지만 이제는 아픈 기억들이 더 많았어요. 다른 도시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어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미영이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사 준비를 하면서 미영이 물건들을 정리했어요. 간직하고 싶은 것들만 골라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기증하거나 처분했어요. 그러다가 미영이가 마지막에 쓰던 수첩을 발견했어요. 그 안에 제가 몰랐던 미영이 마음이 적혀 있었습니다. 태연이한테서 연락받고 얼마나 고민했는지, 저를 어떻게 보호할지 걱정한 내용들이었어요. 미영이는 정말 저를 사랑했던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걱정하고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 미영이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 미영이가 쓴 편지가 있었어요. 저한테 쓴 편지였는데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읽어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 내용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와 함께한 35년이 정말 행복했다고, 다시 태어나도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남게 되더라도 행복하게 살아달라고 부탁하고 있었어요. 눈물이 펑펑 나왔어요. 미영이가 얼마나 저를 사랑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내게 있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미영이는 제 잘못을 용서한다고 적어뒀어요. 누구에게나 실수는 있다고,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바로잡느냐라고 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하는 저를 자랑스러워한다고 했어요. 그 편지를 읽고 나서야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미영이가 저를 용서해 준다면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도 될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도시에 정착한 후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는 일이었습니다. 35년간 교사 생활한 경험이 도움이 됐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즐거워졌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일을 하며 나머지 인생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태연이가 가끔 안부 전화를 했어요.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좋은 사람도 만났다고 했습니다. 태연이도 새로운 인생을 잘 시작한 것 같아서 다행이었어요.
서진 씨는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어요. 여전히 미안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출소하면 제대로 사과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지만 서진 씨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1년이 지나고 미영이 기일이 돌아왔어요. 새로운 도시의 절에서 간단하게 제를 지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미영이가 곁에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제사상에 미영이가 좋아하던 음식들을 올렸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영아, 이제 모든 일이 끝났어. 내 억울함도 풀렸고 진실도 밝혀졌어. 이제는 편히 쉬어. 그날 밤 꿈에서 미영이를 만났어요. 미영이가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잘했어요. 이제 당신도 행복하게 사세요. 그리고 사라졌어요. 꿈에서 깨어나니 마음이 정말 평안했어요. 오랫동안 짓눌렀던 죄책감과 슬픔이 많이 가라앉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는 더욱 적극적으로 살기 시작했어요. 도서관 일외에도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아내를 잃고 과거의 죄책감에 시달리고 위험한 음모에 휘말리기까지. 하지만 그 모든 일을 통해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용기란 두렵지 않은 게 아니라 두려워도 옳은 일을 하는 거였어요. 미영이를 위해, 김 회장을 위해, 그리고 진실을 위해 싸운 그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태연이도 김 회장도 이제는 평안하게 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미영이도 제가 잘 살고 있는 걸 보며 안심하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도 의미 있게 살아가려고 해요. 미영이가 주었던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따뜻함을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그게 미영이가 원하는 일이겠죠. 비록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요. 35년간 함께한 미영이와의 추억이 있고 새로운 인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밝혔다는 자부심이 있어요. 첫 번째 편지를 발견했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정말 긴 여행이었습니다. 때로는 절망적이었고 때로는 위험했지만 결국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었어요. 이제 이 이야기도 마지막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거예요.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말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랑을 소중히 하세요. 제가 미영이를 충분히 사랑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었어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마지막으로 용기를 잃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세요. 그 용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줄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가정에 사랑과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기를 마음 깊이 기원합니다.